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커피 자주 드시는 분들은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의 선불카드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 커피 선불카드로 커피 회사가 은행이 될 수도 있을까요? 블록체인 업계에선 최근 스타벅스가 선불카드에 쌓인 금액을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로 통합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겨레의 보도인데요. 2018년 스타벅스는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회사인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의 암호화폐 선물거래 플랫폼 벡트에 투자했습니다. 당시 마리아 스미스 스타벅스 파트너십 및 지불 부문 부사장은 벡트의 주요 가맹사로서 스타벅스는 소비자들이 디지털 자산을 미국 달러로 전환해 스타벅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신뢰 가능하며 규제를 준수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핵심적인 구실을 할 것이라며 1,500만 이상의 스타벅스 리워드 서비스 회원을 가진 모바일 결제 분야 선두주자로서 고객이 활용할 수 있는 지불 옵션을 넓혀 혁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미국 시장조사 업체인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2016년 조사를 보면 스타벅스는 2016년 선불카드와 앱으로 미국에서만 1조 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미국의 중소은행 보유 예금과 맞먹는 규모인데요. 또 지난해 4월부터 일부 매장에서 신용카드와 스타벅스 카드, 모바일페이 등 현금 이외 결제 수단만 쓸 수 있는 현금 없는 매장을 운영하며 고객들에게 스타벅스 카드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기준으로 한국 1200여 개 매장의 3분의 1가량이 403곳이 현금 없는 매장으로 운영되고 있죠. 한대훈 SK증권 연구위원은 전 세계 스타벅스에 예치된 선불 충전금이 2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며 암호화폐를 매개로 호환성을 해결할 수 있다면 스타벅스가 금융 플랫폼 사업자로 거듭나는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가 비트코인을 매개로 78개국 매장을 통합할 수 있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국가를 옮겨 다닐 때마다 환전을 하거나 카드 해외 결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어지는데 알리페이, 위챗페이 사용처가 늘수록 중국인 관광객들의 외국 여행이 편리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죠.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대규모 선불 충전금을 활용해 금융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공동의 결제 장부로 삼아 세계 시장에서 확보한 자금을 한데 모아 다른 곳에 투자해 수익을 내거나 스타벅스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고객들에게 대출 등 직접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시나리오를 상상해 볼 수 있겠네요. 스타벅스와 같은 기업이 디지털 자산을 직접 보관하고 관리하기엔 보안 측면에서도 비용 측면에서도 부담스럽지만 반면 벡트와 같은 플랫폼을 거치면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요. 암호화폐가 앞단에선 고객의 편의를, 뒷단에선 자산 운용의 편의를 높여주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셈입니다. 더구나 스타벅스는 은행도 전자지불 사업자도 아니기에 지불 준비금 등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이용 약관상 선불 충전금에 대해 고객에게 이자를 지불할 필요도 없다고 하네요. 한국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수는 실로 어마어마할 텐데요.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을 이용하면서 조금 불편했던 점이 대화 상대 중 특정 상대와의 별도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점이었죠. 하지만 최근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서 특정 대화 상대를 지정할 수 있는 대화 상대 멘션 기능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카카오톡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 생기는 이 기능을 활용하면 이용자들은 그룹 채팅방 안에서 특정한 대화 상대를 언급해 대화할 수 있는데요. 대화 입력창에 앱, 속칭, 골뱅이를 치면 아랫부분에 해당 채팅방의 참여자 목록이 나오고 여기서 부르고 싶은 상대를 골라 메시지를 보내면 됩니다. 멘션명은 이용자가 저장한 카카오톡 닉네임으로 노출됩니다. 또 멘션을 받은 사용자는 채팅방 알림을 꺼놓더라도 알림이 오는데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 멘션 기능이 사용으로 기본 설정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기능을 원하지 않으면 설정, 알림, 멘션 알림을 통해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관계자는 멘션 기능은 다수가 대화를 나누는 환경에서 특정 채팅 상대를 지목해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즘 국내외를 막론하고 규제 개혁을 외치는 목소리가 드높은데요. 혁신적인 서비스의 대표적인 것으로 꼽히던 페이스북의 수장이 페이스북 규제를 외쳤다니 뭔가 좀 이상합니다. 중앙일보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가 신문에 직접 글을 써 우리를 좀 규제해달라고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소셜미디어도 콘텐츠 내용에 책임이 없지 않다고도 했다는데요. 저커버그는 독일 미넨에서 열린 안보회의에서 소셜미디어의 책임은 신문사와 전화통신사 사이 어디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신문사처럼 게재된 내용 전부를 책임지지는 않지만
통신사처럼 전화 내용에 대한 책임을 왜 묻느냐 하기도 어렵다는 얘긴데요. 그러면서 콘텐츠 모니터링을 위해 35,000명을 고용했으며 매일 수백만 개의 가짜 계정을 삭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후 파이낸셜 타임즈 오피니언란에 저커버그의 글이 실렸는데 제목은 거대 기술 기업을 더 많이 규제해야 한다였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페이스북은 표현의 자유냐, 규칙 강화냐, 열린 공간 제공이냐, 데이터 보호냐 같은 사회적 가치 사이에서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명확하게 옳기만 한 답은 거의 없다. 우리는 이미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는 규정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공개할 것이다. EU가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페이스북의 데이터를 공유받겠다는 것은 좋다. 하지만 개인 데이터의 정의는 어디까지이고 그 결정은 누가 하나? 좋은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페이스북 사업에 해가 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페이스북에게도 좋다. 이 기고문의 방점은 개인정보와 유해 콘텐츠에 관한 규제를 명확하게 만들어 달라는 데 있는데 저커버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규제가 명확하지 않으면서 엄격하기만 하면 기업들은 규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 틀어줄 수밖에 없다. 규제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페이스북 데이터로 영업을 하는 수백만 소상공인들은 독자적으로 데이터 분석이나 마케팅을 할 수 없다. 섣부른 규제로 이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저커버그는 특히 정치 영역에서 모호함을 호소했는데 페이스북은 정치 광고에 대해서 광고주가 누구이며 광고 단가가 얼마인지 공개하고 있다며 선거 기간에 비영리 단체가 이민 정책에 관련된 광고를 페이스북에 게재한다면 그것은 정치 광고인가 아닌가, 그 판단은 누가 내려주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일에 기업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이 논쟁은 국내에도 있는데요. 댓글, 실검이 조작되지 않도록 포털 사업자가 막을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기업은 포털도 댓글 조작의 피해자인데 왜 책임을 져야 하느냐며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죠.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모르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수년간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콘솔 게임 스타크래프트 고스트가 최근 온라인에 깜짝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노컷뉴스가 뮤지엄 오브 플레이의 디지털 게임 큐레이터 앤드류 본먼의 트위터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엑스박스용 버전으로 유출되는 게임 플레이 영상과 스크린샷이 포함된 게시물을 게재했습니다. 본먼은 한 달 전만 해도 스타크래프트 고스트가 어떤 형태로든 유출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었을까라며 해당 영상과 이미지가 모처에서 유출된 것이라는 암시를 덧붙였습니다. 태어났지만 자식이라 부를 수 없었던 비운의 게임 스타크래프트 고스트가 있었는데요. 공상과학 전략 게임 스타크래프트의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 첫 콘솔 게임으로 블리자드가 프랜차이즈 확대에 맞춰 개발한 타이틀이었죠. 2002년 9월 개발사 리얼스틱 소프트웨어는 3인칭 슈팅 게임 스타크래프트 고스트를 발표하고 닌텐도 게임큐브,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2용으로 판매할 예정이었지만 2004년 돌연 취소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스윙인 에이프 스튜디오가 이어갔지만 블리자드는 이 스튜디오를 인수하더니 2006년 3월 개발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습니다. 스타크래프트는 그렇게 PC게임의 전설로만 남게 됐습니다. 당시 스타크래프트 고스트 개발자 중 한 명이었던 리얼스틱 제임스 고다드는 2016년 게임 매체 폴리곤과의 인터뷰에서 게임이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다며 게임 정체성에 위기가 있었다고 중단 배경을 설명했었죠. 개발자들은 스타크래프트 원작의 명성을 누린 오리지널 감성보다 블리자드 유명 SFP 게임 헤일로나 스프린터 셀의 캐릭터나 전력 등과 흡사하도록 만들라는 요구가 많아 정체성을 잃고 개발을 중단하게 됐다고 부연했습니다. 소식 직후 수많은 유튜브를 통해 관련 소식이 빠르게 전파됐는데요. 유명 비디오 게임 블로그 코타쿠는 시작 화면을 언급하며 해당 스크린샷은 2014년 확인된 바 있는 초기 엑스박스 개발 버전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고스트 플레이 동영상 클립을 공유한 한 유튜버는 자신이 엑스박스 개발자 키트에서 가져왔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출처가 된 개발자용 게임 키트 다운로드 링크는 닫힌 상태입니다. 실제 스타크래프트 고스트가 상용 버전으로 재출시될지 실제 개발이 재개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해당 게임 버전이 개발자 키트를 통해 유포됐다는 점은 일말의 가능성을 주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동전으로 남게 되는 거스름돈은 참 처치곤란할 때가 많죠. 금액은 크지 않으나 모이면 부피나 무게가 만만치 않아서 등한시하기 마련입니다. 중앙일보가 이런 잔돈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2% 금리 적금조차 찾기 어려워진 시대, 한두 푼 아껴도 정작 둘 데가 없죠.
어떻게 해도 큰 차이가 없다는 무기력증이 퍼진 게 현실이지만 아껴야 잘 산다는 사실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비바 리퍼블리카의 토스 카드를 이용하면 1,000원 미만 잔돈은 미리 지정해둔 은행 계좌에 자동으로 쌓입니다. 편의점에서 6,300원을 결제하면 700원은 지정 계좌에 자동으로 저금해주는 식이죠. 티클도 신용카드를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하면 1,000원 이하 잔돈은 증권사 종합자산관리 계좌에 송금해줍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남은 외화 잔돈도 알뜰하게 활용해보시죠. 핀테크 업체인 우디는 외화 잔돈을 포인트로 전환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잔돈으로 해외 주식을 사보는 것도 방법인데요. 신한카드와 신한금융투자가 내놓은 해외 주식 소액 투자 서비스가 있습니다. 카드 결제를 할 때마다 발생하는 자투리 금액을 소수점 두 자리로 쪼개 해외 주식에 투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4,5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자투리 금액 500원으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스타벅스 주식을 구매하는 식인데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일단 신한금융투자 계좌와 신한카드가 있어야 하고 애플이면 애플, 테슬라면 테슬라 투자 종목을 정합니다. 투자 방식은 정액 투자와 자투리 투자 중 고르면 되는데 정액은 애초에 정한 금액과 하루 카드 이용 건수를 곱해 투자 금액을 정하는데 설정액이 500원이고 하루 4건을 썼다면 그날의 투자 금액은 2,000원이 되는 겁니다. 자투리 투자는 하루 카드 이용 금액에 따라 정하는 방식인데 1,000원 미만이나 10,000원 미만 중 고를 수 있습니다. 다른 P2P 업체도 최근 최소 투자 금액을 10만원에서 만원으로 조정하는 추세인데요. 개인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아파트 담보대출, 기업 매출 채권 등 투자 상품도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다만 P2P는 원금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수익률만 보고 무턱대고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꼬마 보험도 많아졌는데요. 보맵은 최근 귀가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보장하는 1회 보험료 700원짜리 상품을 내놨습니다. 보장액이 크진 않아도 교통상해 입원 일당 지급 보장 내용과 범위가 나쁘지 않습니다. 여행자나 반려견 맞춤형 소액 보험도 나올 예정입니다. 삼성생명엔 보험료가 1,090원에 불과한 교통상해 보험이 있는데요. 3년 만기 상품인데 대중교통 재해사망보험금으로 1,000만원, 대중교통사고 장애보험금으로 30만원에서 1,0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